네. 자, 지난번에 이제 채권의 취소를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진적 연대 채무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338페이지를 보시고요. 2011년도 법무사 문제인데요. 이 부분은 우선 이 사례 자체에서도 조금 이제 좀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구상관계, 부진적 연대 채무에 있어서 이제 구상관계 있죠. 그래서 부진적 연대 채무자 중에 1인의 일부 변제의 효력 그 부분에 관해서 조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자, 338페이지를 보시면, 자, A 법인이 경비 용역 업체고요. 그 다음에 B 법인과 경비 용역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갑이란 사람이 그 B 법인의 창고에 침입을 해서 1억 원어치를 절취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1번에 A와 갑이 각각 B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책임의 법적 성질이 무엇이냐, 그 부진적 연대 채무죠. 그래서 338페이지 맨 밑에, 자, 부진적 연대 채무라는 것은 별개의 원인으로 별개의 독립한 채무이지만 경제적 목적이 동일하고, 그래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방의 채무가 변제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한다. 이제 그런 관계에 있을 때 성립을 하는 것이고, 반드시 양 채무의 발생 원인이나 채무의 액수가 서로 같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A와 갑은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죠. 그래서 별개의 원인으로 채무가 발생을 했고, 우선 여기서는 양쪽의 채무를 먼저 봐야겠죠. 우선 A 법인은 채무 불이행 책임이죠. 390조에. 그 다음에 갑은 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이죠. 그것은 주관적 공동관계 없고, 청구권의 근거가 다르고, 그러나 경제적 목적이 동일하죠. 그리고 일방 채무가 소멸하는 경우에 타방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부진적 연대 채무다. 2번에 갑이 자신의 B에 대한 미수령 퇴직금 5천만 원으로 자신의 B에 대한 채무와 상계한 경우에 B가 A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액수와 근거를 설명하시오. B는 과실이 없다. 그러면 지금 갑은 지금 B에 대해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가 있는데, 그와 동시에 미수령 퇴직금 5천만 원이 있다. 그랬을 때 상계한 경우에 B가 또 다른 일방 A 법인에 대해서 얼마를 청구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시면요. 자, 우선 상계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전제되는 문제가 있죠. 과연 상계를 할 수 있는 것이냐. 그랬을 때 그 상계에서 어떤 상계의 그 상대방이 또 항변할 수 있는 사유 중에서 어떤 게 있냐면 496조에 고의의 불법행위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금지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한번 조문을 읽어보시면,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피해자에게 퉁치지 말고 현실의 변제를 받게 하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불법 행위의 유발을 방지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지금 갑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1억 원에 대한 고의의 불법 행위로 기한 수동채권을 가지고 있는 입장인데 상계를 원래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여기서 우선 상계를 할 수 있다고, 상계를 했다고 전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496조도 이제 임의 규정으로 보았을 때 상계할 수 있다라고 본다면 상계를 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이제 문제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랬을 때 결국에 우선 이제 나온 김에 496조 고의의 불법 행위로 인한 수동채권을 기초로 한 상계를 할 수 없는 이유를 판례가 어떻게 보는가 한번 그 입법 취지를 보시면, 그 취지는 뭐냐면은 결국에 그런 걸로 상계를 허용하면요, 만약에
고의로 뭐 상대방을 뭐 폭행을 한다라든가 그러한 고의로 불법 행위를 한 사람이 상계권을 행사해 버리면 손해배상 지급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은 어떤 그 보복적인 불법 행위를 유발할 그러한 어떤 우려가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그 피해자가 어떤 현실의 어떤 그 변제를 받을 수가 없다. 그렇다면은 사회 정의의 관념상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 고의의 불법 행위 유발을 방지를 하고 피해자에게 현실의 변제를 받게 하자. 그랬을 때 이것이 이제 그런 취지로 보았을 때 중과실에 의한 불법 행위 같은 경우에는 수동채권으로 인한 상계를 금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의에 의한 불법 행위의 경우에만 상계를 금지하고 중과실에 의한 불법 행위 같은 경우에는 상계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판례를 보시면 되냐면 만약에 그 고의의 불법 행위로 한 사람, 고의의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피용자라고 했을 때 그럼 사용자가 내가 직접 고의의 불법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피용자가 한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용자인 내가 상계를 할 때에는 496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판례가 적용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그 사용자 책임이 성립한 경우에도 사용자가 자기의 고의의 불법 행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용자의 불법 행위라고 하더라도 496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가 없다. 그럼 왜 그러냐면 어떤 그 사용자의 과실이라는 거는 직접 가해 행위가 아니라 선임 감독에 대한 과실 책임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역시 배제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그러한 법리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뭐 상계를 했다고 쳤습니다. 그럼 그랬을 때 청구할 수 있는 액수와 근거라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에 부진정 연대 채무자 중 1인이 한 상계의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전합 판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339페이지에 보시면 결국에 부진정 연대 채무자 1인이 한 상계에도 절대적인 효력이 미친다라는 쪽으로 2010년도 9월 16일 날 판례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수 의견은 자, 채권이 그러니까 상계를 한 경우에도 두 번째 줄에 변제나 대물변제나 공탁이 행해진 경우와 동일하게 현실적으로 만족을 얻어서 목적 달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멸한 채무 전액에 대해서 다른 부진정 연대 채무자에 대해서도 미친다라는 거죠. 상계 계약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그 다른 부진정 연대 채무자의 존재를 채권자가 알았느냐 몰랐느냐도 관련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418조 1항을 한번 보시면요. 자, 상계의 절대적 효력이라고 해서 연대 채무에 대한 규정이죠. 그래서 어느 연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경우에 그 채무자가 상계한 때에는 채권은 모든 연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멸한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는데, 자, 반대 의견은 부진정 연대 채무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선 조문상의 근거를 들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해석을 해보자라는 거죠. 해석을 해보자고 했을 때 쭉 보시면 두 줄 내려가서 고의의 불법 행위 채권을 수동 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금지하는 그런 민법의 태도로부터 보았을 때 민법이 추구하는 것은 채권의 이중 만족을 피한다라는 거죠. 채권의 이중 만족의 우려를 감수하면서도 불법 행위의 피해자로 하여금 현실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그 현실적인 피해 채권의 만족을 위해서 그 부진정 연대 채무자 중 1인이 상계했을 때는 절대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다수 의견으로 간다고 했을 때 저희는 413조를 한번 또 보시면요. 413조의 연대 채무의 내용이라는 그 제목하에 규정이 되어 있죠. 자,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때에는 그 채무는 연대 채무자로 한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다수 의견의 그 보충 의견이 413조의 어떤 규정 취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행위에 이제 불법 행위 보호에 충실을 기하자라는 반대 의견도 경청할 부분이 있지만 검토의 세 번째 줄에 413조에 규정된 것은 급부의 일회성이 연대 채무의 본질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이중만족의 우려는 피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갑이 퇴직금채권 5천만 원으로 상계를 했다고 쳤을 때 그 상계로 인한 채무 소멸의 효력은 채무 전액에 대해서 다른 부준정 연대 채무자에게도 미치기 때문에 1억에서 5천을 뺀 5천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 참고 부분은 이제 원래 상계가 안 되지만 상계가 된다고 했을 때를 전제로 해서 문제를 풀었다라는 것이고요. 3번에 만일 B가 갑이 전 종업원이기 때문에 면제를 냈다 그랬을 때 B가 A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액수와 근거를 설명해라라고 했을 때 결국 면제라는 거는 절대적인 효력이 아니라 상대적 효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 같은 사유만 절대적인 효력이 있고 그 이외에는 상대적이다. 따라서 340페이지에 두 번째 줄에 뭐 그 밖의 사유는 상대적 효력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음 줄에 포기, 그 다음 줄 끝에 면제 이런 것들은 다른 채무자에 대해서는 효력이 미칠 수 없다. 따라서 다음 줄에 채무자들 사이의 내부 관계에 있어서 1인이 피해자로부터 합의에 의해서 손해배상 일부를 면제받고도 사후에 면제받은 채무액을 자신의 출제로 변제한 다른 채무자에 대해서 구상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면제에 대한 조항은 419조가 있죠. 거기서는 연대채무에서의 면제를 절대적 효력, 부담 부분에 한한 절대효를 인정을 하고 있는데 419조가 준용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A에 대해서는 면제 효력이 없기 때문에 1억 원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이 약간 논란이 되는 부분인데요. 자, A와 갑의 여러 가지 뭐 고의, 과실, 위법성, 기타 등등 고려해 보니까 A와 B의 부담 부분이 30%대 70%, 3대 7이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A가 경비원역 업체가 1억 원 중에 8천을 B에게 배상을 했다. 그렇다면 갑에게 구상할 수 있는 액수와 근거를 설명하시오라고 했는데 우선 답은 5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부준정 연대 채무는 우선 부담 부분 이상 변제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초과 출제 필요설이죠. 그랬을 때 부담 부분 비율에 따라서 구성을 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쉽게 말하면 이게 지금 그 판결은 2006년도 1월 27일 2005-19378 판례를 가지고 만든 문제인데 여기에 5천이라는 그 결론은 뭐냐면요. 341페이지에 검토해 보시면 자, 검토 네 번째 줄에 자기의 부담 부분인 A는 1억 원 중에 3천이죠. 30%니까. 근데 지금 8천을 배상했죠. 초과 출제를 했죠. 그러면은 초과 출제한 부분 5천을 갑에게 구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학원에서 쭉 오랫동안 이제 강의에 오신 이제 여러 강사분들이 계신데 제가 이제 파악한 바로는 제가 한 뭐 4분 정도 이렇게 파악을 해봤는데 3분 정도가 5천이라고 하시고 1분 정도가 그 8천을 갑한테 8천 곱하기 70% 해가지고 5,600을 구상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사분들 간에도 견해가 좀 갈리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수의 견해가 5천 구상할 수 있다. 왜냐하면은 8천에서 부담 부분 3천 뺀 게 5천이니까 그에 반해서 소수의 견해는 3대 7이니까 8천을 가지고 3대 7로 나눠야 된다. 따라서 2,400대 5,600이니까 우선은 부담 부분 이상 변제한 거는 맞죠. 근데 그렇다면은 비율을 따질 때 정말 퍼센테이지대로 3대 7로 해서 5,600을 구상한다라는 것이 소수의 견해였는데
우선 저는 우선은 그 선배 강사님들의 이제 견해를 존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선은 5천으로 답안을 작성을 했습니다만 제가 이제 고등법원 판결을 찾아보니까 제가 고등법원 판결을 읽어본 바로는 5,600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 고법 판결의 입장에 따르면 그러니까 8,000을 3대 7로 나누어서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다수의 또 이제 선배 강사님들 분이 이제 5,000이라고 하시니까 저는 일단은 5,000이라고 적었는데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수험서로 많이 보시는 모 교과서의 저자분께 그분의 좀 이메일 아이디를 알게 돼서 이메일로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요 사안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결국에 교수님께서는 이제 그 소수설에 해당하는 강사분의 견해 8,000을 3대 7로 쪼개서 2,400대 5,600으로 그래서 5,600 구상할 수 있다라고 답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제 사적인 견해에도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교수님의 견해를 한번 쭉 말씀을 드려보면, 자, 우선 손해액이 1억이잖아요. 1억인데 과실 등을 고려해서 부담 부분을 해보니까 A는 3천이고 갑은 7천이죠. 1억 중에 3대 7이니까. 근데 A가 손해액의 일부인 8천을 변제했다. 그러면은 갑한테도 공동의 면책을 준 게 얼마냐. 지금 8천을 변제했으니까 공동 면책액이 1억이 아닌 8천이죠. 그랬기 때문에 A와 갑 사이에는 8천을 기준으로 해서 3대 7, 2,400, 5,600이라는 거죠. 따라서 A는 갑한테 5,600을 구상할 수 있다는 것이 그 교수님의 어떤 답입니다. 그리고 남은 게 2,000이죠. 손해액이 2,000이 남았다. 그럼 그랬을 때 이후에 요 A가 요 2,000을 변제했다. 그러면 역시 부담 부분이 600대 1,400으로 이제 나뉜다. 이제 그렇게 이제 답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만약에 이 시험의 수험생이라면 저는 또 고법 판결도 읽어본 근거로 해서 저는 5,600이라고 답을 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강사분들의 어떤 다수는 5,000이었고 소수는 5,600이었고 교수님께서 5,600으로 답을 주셨다는 것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 제가 이 수험생이었다면은 5,600으로 적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5,600으로 이제 쓰신 5,600으로 해설하신 강사분의 견해와 또 교수님의 견해를 같이 해서 제가 자료실에 일단 보충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B가 과실의 40%다. 과실 상계를 했는데 B가 일부 청구를 7천만 원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인용될 액수와 근거다. 그랬을 때 결국에 외측설로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과실 상계를 했는데 한계를 하면은 6천만 원이죠. 근데 7천을 청구했으니까 6천만 원만 이제 인용이 되겠죠. 그 부분은 이제 간단하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과 관련을 해서 그 부진정 연대 채무자 중 1인의 일부 변제의 효력이 있죠.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우선 소액 약간 이제 사용자와 피용자와 같이 어떤 과실 상계가 들어가서 그 어떤 소액 채무자와 다액 채무자로 변제의 비율이 달라질 때 만약에 소액 채무자가 일부를 변제하면 그냥 다액 채무자의 채무도 똑같이 소멸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거꾸로 다액 채무자가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했을 때 그 소액 채무자의 그 손배 책임을 소멸하는 범위가 어떠냐에 대해서 우선은 이제 이렇게 암기를 하세요. 우선은 계불단, 불불과 이런 식으로 해서 불불과 그래서 사용자와 피용자의 책임처럼 불법행위와 불법행위다 그러면은 안분설로 과실 비율로 간다 할 때 불불과고 계불단이라는 것은 계약 책임 즉 어떤 차용금 채무와 그다음에 불법행위 책임 그랬을 때는 단독으로 그 다액 채무자 단독으로 소멸하는 부분에 먼저 충당이 된다. 이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그 부분에 논란이 좀 있던 부분 같고요.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 채권 양도와 채무 인수로 넘어가셔서 350페이지로 가보시겠습니다. 네, 350페이지. 자, 지금 채권 양도 관련해서 한 3개 정도 문제를 간단하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권 양도 파트인데요. 2016년도 사무관 문제입니다. 자, 문제 3번에 갑이 을에게 갑이 을에게 대여를 했는데 을이 변제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갑이 자기의 대여금 채권을 을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병한테 양도를 했고 채권 양도 통지를 했습니다. 자, 그런 기본 사안에 플러스해서 갑원에 보시면 갑과 을 사이의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은 통정허위 표시입니다. 통정허위 표시인데 채권 양도를 했고 채권 양도 통지를 했어요. 그러나 양수인 입장에서는 허위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면밀히 검토했더라면 알 수 있었다. 그러니까 선이지만 무과실은 아니라는 거죠. 그랬을 때 병이 을에 대해서 결국에 채무자 을에 대해서 양수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한다면 인용될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은 통정허위 표시와 제3자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문제 가의 논점의 정리에 통정허위 표시, 그 다음에 병이 제3자에 해당하느냐. 그래서 통정허위 표시에 관한 기본적인 서술을 해주시고 351페이지에 답안의 제3자, 제3자의 의미가 무엇이냐. 당사자와 포괄 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 표시를 기초로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말한다라는 게 제3자의 정의 정확히 써야 되고요. 그렇다면 가장 채권의 양수인도 제3자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결국에 그런데 제3자에서 선의만 요구될 뿐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죠. 따라서 양수금 청구 소송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잠깐만요. 그래서 자, 그다음에 이 나번을 보시면요. 나번을 보시면 잠깐만요. 조금 네. 자, 나번에 위에 기본 사항과 달리 갑이 병한테 대금 채권 양도를 했습니다. 근데 양도 통지를 누가 했냐면은 양수인 병이 했습니다. 그런데 채권 양도 통지서에는 채권 양도 계약서가 첨부되어 있고 양도 계약서에 채권 양도 통지 권한을 병한테 위임하겠다라는 내용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었다고 했을 때 양수금 반환 청구의 소송이 인용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결국에 자, 민법 450조를 보시면 450조의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에 보시면 1항에 지명채권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양도인만이 통지할 수가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기본 법리가 양도인만이 통지할 수 있고 양수인은 원칙적으로 양도 통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통지라는 게 주는 법률 행위이기 때문에 법률 행위에 관한 규정이 유추가 돼서 일종의 대리 법리로서 통지할 수는 있겠죠.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에 통지할 수는 있다. 그랬을 때 결국에 대리로 한다면은 현명을 해야 되고 또 현명이 없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판례는 그 양수인이 대리인으로 통지했다는 것을 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은 115조 단서에 따라서 양도 통지가 효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 판례 그대로입니다. 그 말 그대로이기 때문에 2번에 보시면 자 450조에 기한 채권 양도 통지의 방법은 사자 대리 다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수인도 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받아서 대리인으로 할 수가 있다.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양수인이 무현명으로 한 채권양도 통제 효력에 대해서 현명을 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114조 1항 규정에 따라서 양수인이 현명을 해야 되는데 현명을 안 했다면 효력이 없다라는 거죠. 효력이 없지만 352페이지에 그렇더라도 현명이라는 것은 명시적, 묵시적 가능하다. 그랬을 때 현명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세 번째 줄에 채권 양도 통지를 둘러싼 여러 사정에 비추어서 그 대리인으로 통지했다라는 것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115조 단서에 따라서 유효하다. 따라 지금 채권 양도 계약서도 첨부되어 있었고 위임한다는 내용이 쉽게 알아볼 수 있었다. 그렇다면은 묵시적 현명이 되었다라고 봐야겠죠. 따라서 유효한 채권 양도의 통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양수금 반환 청구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답번이죠. 위에 기본 사안에 추가해서 갑과 병은 양도 계약을 합의 해제했습니다. 그래서 채권 양도를 한 이후에 양도 계약을 합의 해제했는데 이때까지도 채무자 을은 합의 해제의 사실을 모르고 양수인인 병에게 채무를 이행하고자 준비하고 있었다. 그랬을 때 합의 해제 후에 채권 양도인 갑이 채무자에게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청구원인 요건 사실을 설명하시오. 누가 어떠한 대항 요건을 갖추어야 하느냐라는 부분인데, 자, 보시면, 자, 보면은 지금 이제 452조에 관련된 사항이죠. 지금 합의 해제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민법 452조를 보시면 양도 통지와 금반원이라는 제목 하에 자,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아직 양도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의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채무 불성립했다 또는 채무가 무효이다라는 항변을 선의의 채무자는 그대로 양도인에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채권 양도 통지의 일종의 공신력을 부여하는 거죠. 그랬을 때 합의 해제의 경우에는 어떠할 것이냐. 과연 합의 해제의 경우에도 민법 452조 1항을 유추 적용을 해서 선의의 채무자를 보호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판례는 적극입니다. 그래서 352페이지에 보시면 452조가 논점을 정리해서 불성립이나 무효인 경우에 선의의 채무자를 보호하는데 합의 해제의 경우에는 어떠할 것이냐. 그래서 판결 요지를 5번째 줄을 보시면 자, 이러한 규정은 채권 양도가 해제 또는 합의 해제가 되어서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에도 유추할 수가 있다. 따라서 지명 채권 양도 통지를 한 이후에 양도 계약이 합의 해제가 되었을 경우에 채권 양도인이 해제를 이유로 해서 다시 나에게 채권이 복귀했다라고 해서 원래의 채무자에 대해서 양도 채권으로 대항하려면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죠. 채권 양도인이 이 양수인의 동의를 받았거나 아니면 채권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합의 해제된 경우에는 마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채권 양도하는 거랑 같은 그림이기 때문에 양수인이 통지하거나 아니면은 채권 양도인이 양수인의 동의를 받았거나 그것이 대항 요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대항 요건이 갖추어질 때까지 채무자가 선이었다. 즉 합의 해제를 몰랐었다 그런다면은 해제의 등의 통지가 있은 다음에도 예컨대 채권 양수인에게 반대 채권이 있었다. 그러면 그런 상계로 채권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양도인 갑이 다시 을에게 대여금 반환 청구하려면 양수채권이 발생을 하고 합의 해제를 했고 그래서 채권 양도인 갑이 채권 양수인 병의 동의를 받았다라거나 아니면 채권 양수인 병이 채무자 을에게 합의 사실을 통지했다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353페이지 부분과
그다음에 그 353페이지는 뭐 사례라기보다 그냥 그 전압 판결 사안을 그냥 논술식으로 풀어 쓴 거니까 보시고요. 그 전압 판결은 뭐 다 아시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1양도와 제2양도 모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인 경우에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우열을 결정하는 기준은 결국에 확정일자 있는 양도의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라든가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다. 그랬을 때 만약에 동시에 송달되었다. 그렇다면은 그 둘 다 완전한 대항력이 있으니까 누구나 적법하게 이행 청구하고 이행을 받을 수 있다. 또 그 채무자로서는 그 양측 누구에 대해서도 전액을 변제하면 유효하게 면책이 된다. 그리고 그랬을 경우에는 그 채권자들은 내부적으로 안분 정산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는 법률관계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변제 공탁을 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내용이었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57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뭐 그 부분은 그 판례인데요. 그럼 판례만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판결 그 참조 판례라고 해서 판시 사항이 좀 길죠. 판시 사항을 보시면 자, 동일한 채권에 관해서 2개 이상의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이 제3자에게 동시에 송달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각 채권 압류 명령의 압류액을 합한 금액이 피압류 채권을 초과했다. 이것을 집행법상 압류의 경합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처럼 피압류 채권이 뭐 1억 원의 임대보증금 반환 채권이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압류 채권자 A가 그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1억 원인데 8천만큼 압류를 했다. 그 다음에 제2압류 채권자가 5천만큼 압류를 했다. 그러면은 합계가 1억 3천이죠. 그래서 그런 합계액이, 압류의 합계액이 피압류 채권의 액을 초과하는 것을 압류의 경합이라고 하고 그때의 전부 명령은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압류의 합계액이 2개의 압류 채권의 합계액이 만약에 8천만 원인데 피압류 채권이 1억이다. 그러면은 그거는 압류의 경합이 없죠. 그랬을 경우에는 전부 명령이 효력이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무효다. 그리고 그것이 확정 일자에 있는 채권 양도 통지가 각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과 동시에 송달되어서 채권 양수인과 전부 채권자들 사이에 우열이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다음에 동일한 채권에 관해서 확정일자 있는 채권 양도 통지와 2개 이상의 채권 압류 전부 명령이 송달되었을 경우에 채권 압류의 경합 여부를 판단을 할 때 아까 예를 들어서 그럼 사안을 보시면 357페이지에 A가 피고에 대해 갖고 있는 1억 원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인데 갑이 6천만 원 압류 전부를 했고요. 을은 3천만 원 압류 전부를 했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는 압류 경합이 아니죠. 합하면 9천이니까. 그런데 병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중에 4천만 원을 양도받았습니다. 그러면은 합치면 1억 3천이니까 이것이 압류경합에 해당하는 것이냐. 동시에 송달을 했거든요. 송달을 했었을 때, 자, 358페이지에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채권 압류의 경합을 판단할 때 양도 금액을 이제 산정을 할 것이냐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채권 양도는 압류 명령과는 성질이 다르다. 따라서 압류 경합 상태에서의 그 전부 명령 무효 여부를 판단할 때는 양도액을 합산을 해서 피압류 채권과 비교할 것은 아니다.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고,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63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63페이지에 이제 그 채무 인수에 관한 부분인데요. 자, 2015년 법무사 문제인데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행지차와 해제 하나를 더 보긴 봐야 되는데요. 자, 363페이지가 요거 조금 뭐 15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뭐 이제 계약 인수와 이행 인수에 관한 문제죠. 그 이행 인수에 관한 법리가 나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배신행 임대차에서 배신행위론 그 부분이 문제입니다. 자, 을이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갑으로 토지를 임차했다. 을이 임차인이고 갑이 임대인이고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입니다. 그 위에 건물을 신축을 했다. 그래서 1번에 을이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를 미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 같은 경우에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면 임대차로 대항할 수가 있는 622조 1항이 있죠. 그런데 보존 등기를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토지 소유자인 토지 임대인인 갑이 병에게 토지를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임차인인 을과는 한마디의 상의도 하지 않았다. 한마디의 상의도 하지 않고 임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포함한 모든 지위를 병이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계약 인수의 법리가 나오는 거죠. 이랬을 때 임차인 을이 병을 상대로 X 토지에 관한 임차권을 이제 주장할 수가 있겠느냐. 자, 보시면 넘겨보시면 364페이지에 양괄호 1번에 민법 622조의 대항력에 따른 임차권 주장 가부가 나옵니다. 자, 그 부분은 지금 지상 그 Y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를 하지 않고 있었죠. 보존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토지가 인도가 되었죠. 그래서 622조 1항을 적시하시고 외거로 2번 판례는 이거는 세 번째 줄에 입법 취지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서 건물 등기로서 토지 임대차 등기에 가름한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건물 등기 전에 제3자가 토지에 관한 물건 취득하면은 대항할 수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622조에 따라서 을이 병한테 임차인임을 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계약 인수가 들어가 있죠. 임차인 을과는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계약 인수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임대인으로서의 모든 지위를 인수했다. 그렇다면은 계약 인수로 승계한 것으로 볼 수는 없겠느냐. 따라서 계약 인수라는 것은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계약자의 원칙상 인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 계약 인수 외가로 이번에 봤을 때 계약 인수의 성립은 기본적으로 3면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2인이 합의를 하고 나머지 당사자가 동의나 승낙을 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임차인 을과는 한마디의 상의도 없었죠. 그래서 2인의 합의는 있었는데 나머지 1인의 동의와 승낙이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기본 법리를 봤을 때는 계약 인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인수로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보장받을 수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데 임대차에 관한 어떤 판례가 하나가 있죠. 그래서 임대인 지위 양도는 기존의 계약 인수의 법리와는 다르다. 왜냐하면 거기 판례 보시면 외가로 3번에 왜 다르냐면 세 번째 줄에 임대인의 의무는 임대인이 누구인지에 의해서 이행 방법이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목적물의 소유자의 지위에서 거의 완전히 이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그 임대인이란 당사자가 바뀌는 부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임대차에 있어서는. 그리고 임차인의 입장에서 보아도 신소유자에게 의무의 승계를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임차인에게 훨씬 유리할 수도 있다. 따라서 임대인과 신소유자만의 계약으로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 그러나 단 임차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그 승계를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임대차를 종료시키기 위해서 이의를 제기해서 임대차 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여기서 계약 인수에 의해서 병한테 임차인의 지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건 별개의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문제 2번으로 가시면 을이
Y 건물에 역시 보존 등기를 미루고 있는 동안에 갑이 정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등 맞춰줬다. 똑같은 사항이죠. 역시 622조 1항에 적용이 안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도 의리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정이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채무 인수로 볼 것이냐, 이행 인수로 볼 것이냐, 또 공제했다. 그래서 인수는 인수인데 채무 인수를 보느냐, 이행 인수를 보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겠죠. 그랬다면 가번에 임대차 기간 종료했을 때 임차인 을이 직접 토지의 매수자 정을 상대로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느냐, 채무를 그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인수했으니까. 자, 그렇다면 보시면 자 365페이지요. 그럼 갑과 정의 인수약정의 성질을 무엇으로 볼 것이냐라고 봤을 때, 자, 이것은 면책적 채무 인수가 아니라 이행 인수를 보아야 한다는 거죠. 만약 이것을 면책적 채무 인수로 보기 위해서는 채권자, 즉 임차인의 승낙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채무 인수의 경우에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임차인이 반대하고 있었죠. 반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 채무 인수로 볼 수가 없고 면책적 채무 인수로 볼 수가 없고 이행 인수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러면 네. 그렇다면 여기서는 을이 반대했기 때문에 이행인수로 본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행인수의 법률 관계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우선은 이제 그 이행인수의 법률 관계를 한번 쭉 검토를 해보면 이행인수라는 거는 그 인수인이 채권자에게 채무를 이행해야 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채무를 이행해야 될 의무를 내부적 관계에서 채무자에게 부담할 뿐이죠. 따라서 채권자가 직접적으로 인수인에게 채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고,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근데 뭐 근저당권 설정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서 채권자의 승낙이 없었다면은 면책적 채무인수로 볼 수가 없고 이행인수로 본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행인수 계약은 당사자가 채무자와 인수인이 될 거고요. 될 것이고, 따라서 채권자는 직접적으로 인수인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예, 이제 그런 이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행인수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매매를 할 때 매매 목적물과 관련한 그 어떤 인수한 채무가 있었는데 그러한 인수한 채무를 만약에 인수인이 현실적으로 변제하지 않았다. 그렇다면은 매도인이 그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이미 공제를 하고 인수한 것만으로 변제는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고, 만약에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매수인이 이제 어떤 그 매매 목적물에 걸려 있는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인수를 했는데 근저당권 피담보 채무의 변제를 인수인이 게을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근저당권을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 절차가 목적물에 대해서 개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도인이 경매의 진행을 막기 위해서 피담보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줬다. 그런 경우라면은 이제 거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사정으로 봐서 그런 정도의 사유라면은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법리가 나오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행인수다. 그랬을 때 365페이지에 이행인수의 관계를 보시면 양가로 2번에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이다. 따라서 인수인은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채무자와의 사이에 부담하는 거에 그치고 직접 채권자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가 직접적으로 인수인에게 채무를 이행할 쪽을 청구할 수가 없다. 그리고 예, 어디 갔죠? 예, 자 그렇지만 채무자는 인수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수인에 대해서 채권자에게 이행할 걸 청구할 수도 있고요. 만약 그에 대한 승소 판결을 받았을 때에는 뭐 집행을 할 수도 있겠고요. 예.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행인수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지금 채권자가 인수인에게 직접적으로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이제 답이고요. 2번에 나에 보시면 정의 엑스토지를 매수할 때 엑스토지에 근저당권이 걸려 있었는데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도 인수하면서 공제를 했다. 근데 이 경우에 인수 채무의 이자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이자 미납을 이유로 매매계약 해지할 수 있느냐.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공제를 하고 이행인수를 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채무를 이행한 걸로 보기 때문에 해지할 수가 없고 단지 매매대금을 부지급한 거와 거의 동일시할 수 있는 사정이 아니고서는 해지할 수가 없다고 했었죠. 역시 이제 이행인수인데 그 365페이지 맨 끝에 인수채무를 그 매도인에게 현실적으로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공제한 것만으로도 다음 페이지에 잔금 지급의 의무를 다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외과로 2번에 예외적으로 매매대금 부지급과 동일시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만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 아까 그래서 그 매수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서 유미경매가 개시되었을 때 매도인이 부득불 근저당권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변제했을 경우에는 매매대금 부지급으로 보아서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양가로 3번에 피담보 채무를 이자를 미납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정도까지로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컨대 아까 같은 임의경매 개시가 될 우려 같은 정도의 그런 사정이 없고 그리고 어떤 경제적 가치가 부동산의 가치가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에 충분하다. 그렇다면은 그런 이자까지 나서서 매도인이 변제할 만한 어떤 실질적 필요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매매대금 부지급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지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2-3번을 보시면 을이 Y 건물에 보존 등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을이 Y 건물에 대해서 B 앞으로 근저당권 설정을 해준 모양입니다. 근데 그 근저당권이 실행이 되어서 무가 경매 절차에서 건물 소유권 취득을 했다. 그렇다면 그 경우에 갑이죠? 예, 갑이 지금 엑스토지 임차인이 갑이죠. 갑이 을과의 임대차를 해지하고 무를 상대로 213조, 214조에 따라서 건물 철거 토지인도 구할 수 있느냐. 지금 각각 사안이니까 지금 엑스토지의 소유자는 여전히 임대인 갑입니다. 그럼 그 경우에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이제 배신행위와 주물 종물 관계와 배신행위에 관련된 판례 사안이죠. 그래서 자, 지금 이제 무가 경락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무한테 임차권이 양도되느냐. 그래서 주물종물 이론에서 권리와 권리의 관계도 종물 이론이 유추가 될 수 있다. 그래서 367페이지에 보시면 민법 358조 본문과 100조 2항에 따라서 건물 경락인이 토지의 임차권도 이전받았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고요. 그렇다면은 그에 대해서 갑이 토지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629조를 보시면 되겠죠. 629조를 보시면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의 제한이라는 제목 하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1항에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랬을 때 갑이 이 경락을 이유로 해서 토지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겠느냐. 임대인의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요. 외과로 1번에 이 경우에 토지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경락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임차권 취득을 대항할 수가 있느냐라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 부분과 629조와 622조 1항이 이제 관련이 있는 거죠. 622조 1항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는 만약에 건물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면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622조 1항으로 629조를 막을 수가 있겠느냐. 자, 그랬을 때 622조 1항은 지상 건물을 등기하면 토지에 관해서 권리 취득한 3자한테 임대차의 효력을 이제 임대차 효력이 있다라는 것이지 지금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622조 1항은 토지에 대한 권리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 임차인으로 이제 항변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건물을 경락받은 사람이죠. 이랬을 때 622조 1항은 적용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외과로 2번에 자, 여기서 이제 배신행위 이론이 나오죠. 그러니까 임대차라는 것은 개인 간의 신뢰를 기초로 하는 계속적 법률 관계인데 이것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배신행위다. 근데 그런 배신행위가 아니다. 라는 거에 대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629조 2항에 따라서 임대차를 해지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것이 그런 배신행위가 아니라는 거에 대한 주장 입증 책임은 경락인이 진다라는 거죠. 따라서 사안의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두 번째 줄에 629조에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 참고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643조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임대차가 기간 만료로 소멸한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런 부분으로 보호받을 수도 없고 그리고 근저당권 설정했을 당시부터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르죠. 따라서 366조의 법정 지당권도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임대인 갑은 건물 철거 토지인도 청구를 할 수가 있고 만약에 경락인 무가 배신행위가 아니라고 볼 만한 사정을 주장 입증한다면은 해지권 제한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으로 짧은 사례 하나만 간단하게 확인을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쭉 보시면 채권 강론으로 넘어가셔서요. 381페이지에 이행지체와 해제 이 사안을 잠깐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안을 보시면 여기에는 이행지체의 해제 그리고 뭐 위약금에 관한 그런 사례인데요. 자, 갑이 을에게 X토지를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잔금은 소유권 등기 서류 이전과 동시에 이행을 하기로 했는데 1번에 매도인 갑이죠. 갑이 을로부터 계약금을 수령을 했습니다. 근데 계약금만 수령했네요. 중도금 이행을 안 했네요. 그래서 잔금 지급 기일이 도래했다. 그렇다면은 매매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 취할 조치가 무엇이냐? 결국에 이행지체에 의한 해제죠. 그래서 지난번에 사무관 문제 가지고 이행지체에 의한 해제의 어떤 요건 사실을 쭉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이행지체, 상당 기간 정한 이행 최고 기간 내의 불이행, 해제 표시와 도달. 그래서 544조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행지체가 문제가 되겠죠. 그럼 이행지체의 요건 사실이 무엇이냐? 채무의 이행기 도래,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이행, 귀책 사유, 위법성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위법성이죠. 왜냐하면은 매매는 쌍무계약이기 때문에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 사이에는 동시이행 관계가 있죠. 그랬을 때 동시이행 그러니까 동시이행 항변권이 존재한다면은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행시가 성립하지 않죠. 따라서 해제를 하려면 이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시켜야 되고 그렇게 됐을 때만 이행지체를 이유로 해제할 수 있다. 그렇다면 보시면 잔금 지급 기일은 도래했고요. 중도금과 잔금 지급 채무 지체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금전 지급 채무죠. 근데 397조의 특칙에 따라서 금전 채무 불이행은 과실 여부를 안 따지죠. 남은 것은 을의 불이행이 위법성이 있는가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페이지를 넘기셔서 그리고 동시이행 항변권에 관한 문제죠. 그렇다면은 뭐랑 뭐 사이에 동시이행 관계가 있느냐? 지금 중도금은 선이행 의무였죠. 근데 결국 잔금 지급기일까지 도래했기 때문에 외과로 이번에
세 번째 줄 끝에 매수인의 중도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 다음 날부터 잔대금 지급일까지 지연손해금 플러스 잔대금은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동시행 관계가 있죠. 그렇다면은 이 상태에서는 동시행 존재 효과설로서 지체 저지효가 있죠. 이 상황에서는 이행지체가 위법성이 없기 때문에 갑이 해제권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렇다면은 3번에 갑이 해제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이행 제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우선은 판례는 일회적 이행 제공설이죠.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그 이행지체의 지연손해금 책임을 물을 때에는 계속적 이행제공설이지만은 이행기체를 이유로 해제할 때는 일회적 이행제공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계속적 이행제공이건 일회적 이행제공설이건 간에 결국에 별로 실익이 없는 것이 채권자는 최고 기간 동안에는 자기의 반대 채무를 이행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따라서 갑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선은 등기소를 가지고 갔죠. 그래서 이행지체에 빠뜨려서 상당 기간 이행을 최고를 하고 그 기간 동안 법무사 사무실에 등기서류를 맡겨 놓아서 이행 제공의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최고 기간 동안에도 의리 이행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해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2번에 엑스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이 의뢰 채무 불이행으로 적법하게 해제가 되었다. 그렇다면은 갑은 을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취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근거를 설명해라. 자, 위약금이다. 그러면은 위약금이라는 것은 예컨대 382페이지에 이런 약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1번 위약금 요건 효과에서 계약금 교부하면서 그냥 해약금이 아니라 교부자가 채무 불이행 시 수령자는 계약금 몰수, 수령자가 채무 불이행 시 배액 상환 이런 약정이 있어야 위약금 약정이고 그렇게 했을 때 398조 사항에 위약금의 약정이 있으면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을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는 손배 예정으로 추정이 되면은 상대방 과실을 증명하지 않고 손배 예정에 청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약금 약정이 있어야 위약금으로 본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위약금 약정을 한 적이 없죠.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서 입은 실제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이고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 상대방한테 당연히 귀속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요. 잠깐만요. 여기 보시면 지금 그 382페이지에 위약금의 요건 효과 외과로 2번에서요.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추정한다.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되는 경우에 상대방의 과실을 증명하지 않고서도 손배 예정에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손해배상 예정 같은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 방식에 관한 약정일 뿐이지 본질은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귀책 사유가 필요하죠. 예, 그래서 귀책 사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 여기서는 손배 예정을 하면 채무 불이행 사실만 증명을 하면은 손해 발생이나 손해액을 묻지 않고 예정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만약에 채무자가 지급을 면하려면은 귀책 사유가 없다라는 걸 채무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귀책 사유가 필요하고 과실을 증명하지 않고도라는 건 약간 오해 소지가 있죠. 그러니까 고유 과실을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채무자가 손배 예정액을 물지 않으려면은 본인에게 고유 과실이 없다는 것을 채무자가 증명을 해야겠죠. 좀 그 부분 그렇게 좀 고쳐주시고요. 일단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383페이지에 해약금 사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